자, 또 한 주가 지났어요.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갑니다. 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도 이번 학기 수업은 그냥 온라인으로 쭉 갈 예정이고요. 그럴 예정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던 걸 중간에 바꿀 수도 없고, 그 지난 학기인가 하는 걸 중간에 바꾸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방에서 이제 사는 친구들이 갑자기 중간에 뭐 집을 얻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쭉 갈 거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여튼 뭐 아쉽긴 아쉽다라는 거. 중간고사 레포트 공지됐죠? 정확하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그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양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혹은 이제 제가 레포트에 대한 평가를 달아줄 때도 뭐가 문제라는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매 학기마다 이제 우리 교양수업 듣는 학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 구간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업 자체가 인문 교양 쪽 수업이니까 그쪽 친구들이 성적이 더 잘 나오고, 그러지 않은 좀 이과 친구들이 성적이 더 안 나오고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몇 년 동안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만 있었는데, 어찌됐건 학점 잘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를 또 한다는 건 그만한 또 역량을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시사인이나 그 한겨레 21 같이 주간지들, 혹은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전통적인 좀 큰 언론사들의 그 서평 같은 것들을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시작은 흉내내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어떤 글 쓰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형태와 이런 스타일로 책의 내용을 설명도 하고 자기 의견도 넣는구나, 이런 걸 많이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뭐 더 좋은 거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서평 같은 것들을 참고해봐도 좋겠지만, 내 교수님들이 쓴 서평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어찌됐건 좀 그래서 이 레포트를, 나는 문과니까 좀 익숙하니까 잘해야지, 뭐 나는 이과니까 잘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조금 호흡이 있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토요판, 요즘에 요일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서평을 원래 전통적으로 길게 써요. 굉장히 문장력도 높고 언론의 지향성과 상관없이 굉장히 그래도 서평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꼽는 책들도 굉장히 좀 수준 있는 책들을 많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시사인이나 한겨레 21 같은 경우는 원래 기획기사 같은 걸 잘 쓰기 때문에 글의 호흡이 길죠. 최근에 와서 점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소화하다 보니까, 또 그 텍스트보다는 영상 매체를 위주로 해서 소화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는데, 이참에 조금 시간을 여유롭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책 한 권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 거기서 뭘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자율성을 좀 많이 줬으니까,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 제가 11월 12일인가까지 제가 아마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달 되는 기간 동안 사실 쓰는 거는 뭐 하루면 다 쓰잖아요. 그 책을 읽는 기간이 필요한 건데, 그 책 읽는 기간 뭐 한 2주다라고 잡고,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그런 좀 이참에 좀 주간지나 특집 기사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세요. 이게 어찌됐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언제나 유기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얘기가 새는 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5대 일간지를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조중동 보고 한겨레 경향 이렇게 봤나? 뭐 정확히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리고 뭐 문화일보가 석간이어서 문화일보도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걸 다 살 수는 없고 돈도 없으니까 대학교 도서관 가면 이제 그때는 종이로 된 일간지가 이렇게 철자로 돼서 이렇게 넘기는 코너가 있었어요. 가보면 맨날 비어 있어요. 친구들 별로 안 오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꽂혀있는 수많은 주간지, 월간지를 보면서, 생각보다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의 세계가 있구나, 충격받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한 3개월인가를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씩 꾸준히 투자하니까, 한 3개월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사실 언론의 논조라는 게 있고, 언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걸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마 그 전에는 제가 지금 그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신문 읽기 혁명인가? 얇은 책인데, 언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시각과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하게끔 정리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신문을 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이 유통되는 정보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에 대한 것을 파악하면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언론의 기자들만큼 글을 간명하게 쓰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글 표현이 명확하고 글이 굉장히 깔끔하고, 물론 이제 오늘날 워낙 그 베끼기나 그 클릭수 조회용의 거지 같은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기사 쓰는 기자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기자 중에는 뭐 딱 떠오르면 거는 뭐 탐사보도로 유명한 한겨레 김우한 기자 같은 경우도 참 글 잘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뭐 김완채, 뭐 이문영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자들의 글쓰기를 보면서 익히는 건 되게 좋아요. 뭐든지 시작은 모방이거든요. 남이 잘하는 거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최고예요. 그거 하다 보면 늘게 되는 건데, 근데 얘기 약간 광범위하게 생각나게 얘기는 했지만, 여튼 서평이라는 것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너무 학기마다 오는 그 서평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성적 매기긴 쉽죠. 못하는 친구 제일 낮게 주고, 전체적으로 뭐 성적을 잘 줘야만 되고 잘 주고 싶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그 배점 내에서 우열을 가려서 점수를 높게 주긴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얼굴도 못 보는 사이에서 여튼 참 아쉬운 게 있는데, 여튼 글쓰기 능력은 나중에도 되게 유리해요. 회사를 가든 어떤 일에 가든지 글을 잘 쓴다는 거, 일목요연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는 거. PPT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죠? 꼭 그렇지 않아요. PPT보다 글 잘 쓰는 게 더 중요하고, 단문, 장문, 그러니까 뭐 10장, 20장 이상의 글을 쓰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걸 떠나서 한 3장에서 5장 사이의 글을 잘 쓴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문 기사, 신문 기획 기사 정도로 잘 쓴다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쓸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쓸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런 PPT 같은 경우는 그거를 추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번에는 서평 쓰실 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좀 그런 좀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자, 잔소리는 계속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 얘기로 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좀 맞추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제대로 안 보고 좀 해가지고, 스톱워치 시작.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마지막 했던 게 이제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극우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극우파. 나중에 이제 극우파와 극좌파를 묶어서 전체주의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극우파들부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국가사회주의자들이다, 민족주의자들이다, 집단주의자들이다, 국가주의자들이다. 즉 우파의 신념과 배치가 되는 거죠. 개인보다는 집단을, 그리고 개인보다는 전체를, 불공정과 불평등을 부정하고, 대신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서 국가 권력을 통한 강력한 행정 개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돼요. 다만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우파는, 혹은 이제 또 좌파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학의 논리, 마르크스주의의 논리, 이런 어떤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론이 없으면, 시스템과 체계가 없으면 현실은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극우파들을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극단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감정적이에요. 방향은 그럴싸한지 모르겠어요. 방향은 그럴싸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감정이거든요. 저들이 나쁜 자식들이다. 저 자식들이 몰아내야 된다. 저들만 없으면 저 부르주아지들, 저 좌파들,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력들은 폭력과 혐오의 사상에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아주 단거리죠. 짧은 인식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할 정도의 어떤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이 지금 컴퓨터랑 연결을 시켜놓은 건데, 컴퓨터에서 또 이게 화면이 안 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불편한데, 자, 그러면 이 극우파, 국가사회주의, 파시즘이 등장했다고 하면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아니면 독일의 히틀러 정도 외에는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광범위한 역사적 현상이 일반화가 됐을 때 한두 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BTS 같은 슈퍼주니어 같은 아주 잘 나가는 한류가 있으려면 그 밑에 엄청난 아이돌의 노력과 성취 그 안에서 한두 개가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탈리아는 사실 무솔리니가 나오기 전엔 가브리엘레 다눈치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헝가리, 이제 동유럽도 특히 동유럽 쪽이 엄청나게 파시즘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페렌체 살로시의 화살 십자당. 스페인에는 호세 안토니오 데 리베라의 팔랑해당. 이 데 리베라는 부자를 이어가면서 이제 이 팔랑해당을 이끌기도 했고, 스페인도 극우파 굉장히 강하죠. 나중에 이제 요 다음 장에 아마 나왔나 내가 프랑코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말하는 팔랑해당을 계승한 스페인 내전의 세력이고, 프랑스도 있었어요. 프랑스는 이제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이 파시즘 세력들의 발호를 막아내긴 했지만 세력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와 드랄로크의 불의 십자단, 벨기에는 레옹 드그렐의 렉시스트당, 영국도 있어요. 지위 대단하죠. 오스왈드 모슬리의 파시스트 연합, 노르웨이는 이제 정당은 없었는데 미드쿤 크비슬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집단을 이루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만 써놨는데, 당시에 이 파시즘적 열정, 즉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탄코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대공황 같은 여파랑 엮이게 되면서 엄청난 그 실업 상태랑 놓이게 되면서 대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고, 당장의 감정적 격분에 의해서 당장의 어떤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군집된 형태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사하게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건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뭐 온라인에서 일베 같은 것도 이걸로 볼 수가 있을까? 조금 다른데. 하여튼 가장 유사한 형태는 태극기 부대예요. 왜냐면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가 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그 거리에 나왔고 세력을 형성했고, 굉장히 좀 그 날선 주장, 거친 주장들 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유사하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연령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여파가 굉장히 작다라는 점, 뭐 그리고 사실은 어떤 그런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의 극단적 발언들, 뭐 빨갱이다, 뭐 국가 권력을 전복했는데, 이렇게 말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뭐 그에 비해서 세력의 힘이라든지 비전 같은 것들, 어떻게 사회를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이 좀 왜소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파시스트들은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갔느냐, 사례를 보게 되면 보세요. 첫째는 이미 세계 경제 대공황이 1929년이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 대공황 7년 전인 1922년에 무솔리니가 이제 로마로 진군해서 권력을 장악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가 불안했고, 요 이전에 어떤 그 통일 이탈리아라는 주장을 외치면서 뭔가 어떤 그 역사의 대변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탈리아가 통일되거든요. 북이탈리아, 남이탈리아가 다 통일되죠. 민족주의 여파죠. 우리 수업 때 앞에서 슬쩍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통일을 하긴 했는데, 통일된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모습도 보이고 등등등등의 좀 여러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경기도 불안정하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솔리니의 권력을 장악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보면 대중동원 쿠데타라는 말을 썼거든요. 대중동원 쿠데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의 오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솔리니가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다수 대중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탈리아 내 좌파라든지 이탈리아 내 보수파와의 무력 충돌들도 있었어요. 결국은 그 무력 충돌들을 이겨내면서 권력을 쟁취하죠. 그게 그 유명한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이고, 그 로마 진군의 어떤 그 성취를 얻어내는 과정이 있는 건데, 검은 셔츠 다 입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우스운 게 대중동원 쿠데타다? 쿠데타는 원래 군부가 일으키는 게 쿠데타잖아요. 사실은 무솔리니도 혁명이에요. 왜냐면 쿠데타, 군부가 동원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중에 일단의 세력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무솔리니가 한 건 대중동원 쿠데타고 프랑스 부르주아 우파들이 한 건 혁명이고 하나는 레볼루션이고 하나는 쿠데타다? 아니 레볼루션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쿠데타라는 것은 군인들이 주도하는 건데 무솔리니랑 이 일단의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군복을 선호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건 대중동원 쿠데타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우파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시민혁명 같은 경우들은 옳다라고 보는 거고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지점을 볼 수 있는 거죠. 지점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무솔리니가 전쟁을 일으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여튼 방식 자체는 이거는 혁명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분제가 있었고 신분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연대를 해서 어떤 민주공화정 같은 어떤 그런 공화제 국가를 세우는 것 자체가 시민혁명이었다라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아까 나왔던 우파들이 이 부르주아지들 중심으로 한 우파들이 장악한 상태의 세계가 운영되는 상태에서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한 극우파들의 도전에 대해서 어찌됐건 현재까지 이제 공식 역사가들은 다 이걸 대중동원 쿠데타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이미 이 현재 역사가들은 다 우파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느끼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단순했거든요. 이 계급이 있고 계급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구세력이고 계급제를 무너뜨리면서 자유와 평등과 해방을 외치는 사람들은 혁명의 세력이다라는 단순 도식이 있었는데 혁명 이후의 세계에서 이제 계급제는 없거든요. 계급제는 없는데 경제적 위계관계가 있고 부르주아지들이 주도하는 우파적인 세계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한 변화를 부르짖는 방식은 과거에 그들이 기존의 계급제를 타도하는 방식과 또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이미 변했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귀족과 싸우던 방식으로 기존 사회를 또 부서뜨리려고 하는. 말하다 보니까 되게 좀 복잡해진다. 근데 여튼 간에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충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중동원 쿠데타라는 말을 많이 쓰고 구급파는 무조건 나쁜 걸로 표현하는데 행동 양식이나 방법 자체는 과거의 신분제를 무너뜨리던 시민혁명과 거의 똑같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선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간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도 슬그머니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 충격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가 있냐면 잡아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아요. 근데 우리는 히틀러가 또 권력을 잡는 게 뭐냐면 히틀러는 총선에서 이겨요. 나치당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국은 처음에 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너무나 커졌고 그로 인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말 침몰 위기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쳐보면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막 2000%, 4000%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돈값이 똥값이 되면서 차라리 그 돈을 태워서 연료로 쓰고 이런 장면들이 종종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돈더미 갖고 막 집 짓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경제 여파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히틀러와 극우파들을 막 찍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 44% 정도의 득표를 하면서 나치당이 제1당이 돼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히틀러가 총리가 될 수는 없었었는데 파펜을 중심으로 한 이 우파 집단에서 본인들만 독점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들하고 권력을 같이 공존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러면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 진영의 발호를 억누르고 본인들이 계속 권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구구파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히틀러를 총리로 만들고 우파였던 파펜이 부총리가 돼요. 이렇게 하면 구구파가 통제가 될 줄 알았죠? 웬걸 히틀러가 권력을 딱 잡아버린 다음에 기존 헌법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히틀러와 그 우파 중심의 세상으로 확 바꿔버리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히틀러도 일종의 쿠데타를 한 거네? 자,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통적인 논리, 프랑스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전통적인 논리는 시민혁명과 군사 쿠데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된 제3세계 국가의 모든 나라들은 시민혁명과 군사 쿠데타의 싸움으로 계속 이어져요. 특히 군부와 시민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또 하나의 변형된 형태가 나타난 게 뭐냐면, 유럽에서 보세요. 무솔리니는 시민들을 동원한 시민혁명적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했고, 히틀러는 더 구체적이죠. 히틀러는 합법적인 선거 승리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혁명은 시민들의 것이고, 즉 변화와 자유와 해방의 목적을 지향하는 어떤 시민적 선택은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군인들이 권력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건 나쁜 것이고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통용이 됐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통용이 돼요. 근데 유럽에서 보면 그 이후에 무솔리니나 히틀러를 보면 아주 합법적이고 시민혁명적 방법으로 시민들과 함께해서 권력을 쟁취했는데 결과는 그게 나쁜 거예요. 혐오, 폭력, 감정, 극단주의가 넘치게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들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포퓰리즘 같은 게 대표적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시민과 국민은 올바른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국민도 시민들도 역사의 잘못된 선택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고, 그들에 의해서 반혁명적 요소, 반시민적, 반민주공화국적 요소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한 측면에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런 것처럼 한 시대의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이 그 다음 시대로 가면 그 의미가 상당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로 오면 지금의,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지금도 이미 하고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세대 때는,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이긴 하지만 관람자 세대인데, 제 선배 세대들을 보면 기존의 기득권층 세력이었던 이 독재 파쇼 세력과 그들의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에 저항하는 운동 세력, 제야 운동권 세력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독재 파쇼, 박정희 전두환 때 사람들, 당사자들은 다 은퇴했고, 당사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좀 국민의힘 쪽에 많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중간에 김영삼 대통령 계열의 정치개혁, 이회창 계열의 정치개혁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단순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제야와 운동권 세력이 중심이 된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쪽이 여당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벌써 3번 집권, 15년 집권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이쪽 필요에 따라서 저쪽 원래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계열의 사람들도 넘어와서 섞인 사람들도 많고.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의 의사와 생각 속에선 과거와 똑같은 거예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저 오늘 갑자기 무슨 정치 비평하고 싶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의 386 세대, 즉 80년대 때 돌을 던지면서 독재 정권과 싸웠던 많은 세대들이 지금은 실제로는 국회의원도 하고 장차관도 하고 사회에서의 기득권층도 돼 있고 한데도 여전히 우리는 절대선이고 저 악마당인 국민의힘을 없애고 그 기득권 세력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고전적 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나 그 다른 세대들이 보기엔 이 당이나 되게 비슷한 것도 많고, 그리고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내로남불이라고, 이제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거리 투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또 젊은 후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막 변화도 되고 오용도 되고, 원래 안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과거의 어떤 운동권이 하던 방식을 차용해서 더 그런 투쟁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방식이 계속 재편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뜨거운 갈등의 화두가 되는 페미니즘 같은 거, 말하기 되게 곤란할 정도로 뜨겁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한데, 그것도 이제 보면 참 한편에서 저희 세대의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윗세대들은 강고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부장 사회였었고, 우리는 그런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적당하게 누렸던 세대이면서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세대였고,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페미니즘적인 열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들어왔는데 갈등은 또 여러분 세대에서 더 격렬하고. 참 역사라는 게 복합적이고 복잡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시즘의 역사하면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악의 연대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져요. 물론 너 이거에 동의하냐? 전 절대 동의하지 않죠. 극단주의라든지 또 특히 이제 히틀러가 보여준 반유대주의, 이들이 벌였던 전쟁 같은 것들, 이걸 누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렇죠? 막 이탈리아 우월주의, 아리안족 우월주의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이런 역사적 현상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걸 보면서 무조건 나쁘다, 이것들은 악마다 이래버리는 순간 이런 역사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객관성의 칼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파시즘 역사, 국가사회주의 역사는 나름대로 여러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반발, 그리고 가진 자들 위주의 민주주의, 실제로 국민들은 투표권 외에 아무런 권력이 없으면서 부의 재분배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계급 이동이 잘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됐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지극히 과거의 시민혁명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거나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의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싸워서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민주적 요소를 달성하자였다면, 여기 제가 써놨지만 대중은 영웅을 고대하고 우파는 감정적이다. 숱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패배하는 시간이다. 이 말을 써놓은 게 뭐냐면, 열정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또 다른 영웅을 등장시켜서 그 영웅이 우리의 문제를 좀 해주고 싶어하는 방식. 이건 시민혁명적 방식은 아닌 거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무솔리니를 지지해서 무솔리니가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그가 우리의 삶을 바뀔 거라는 믿음. 히틀러를 지지함을 통해서 히틀러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퇴보화된 민주주의인 거죠. 민주주의가 막 패배하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권리를 줬더니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더 주체성을 갖고 자주적이고 분권적이고 좋은 정치를 만들기보단 받은 민주주의적 권력을 이상하게 활용해서 독재 권력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그래서 아무튼 이 파시즘 단계로 들어가면 뭔가 현상을 분석하거나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또 생기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가장 먼저 큰 사건이 빵 터지게 된 것은 이제 프랑코의 스페인 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사회가 후진적이었었고, 스페인 사회 내에서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특히 스페인은 이 사회주의 영향력도 컸지만 아나키즘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아나키즘까지 함께 결합을 하면서 폭발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아나키스트들에 의해서 보수파 총리가 막 암살을 당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나키스트들과 사회주의 세력들, 팔랑의 당을 중심으로 한 극우파 세력 간에 엄청난 상호 갈등이 심해지다가 결국은 1930년대 중반에 프랑코 군부 지도자죠. 그가 일으키는 쿠데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코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진영이라고 해서 보수파가 다 집결을 해요. 가톨릭, 그리고 보수주의자, 우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에 집결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편으로 인민전선이라고 해서 프랑코의 쿠데타에 반대하며 싸웠던 세력이 이제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그 외 급진주의자들, 자치주의자들 다 연대해서 엄청난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엄청난 충돌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 스페인의 인민전선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코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적대 세력인데, 문제는 이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이 인민전선 쪽은 이제 아나키즘 사회주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나 영국 같은 측에서는 이게 선택하기 곤란해지는 거죠. 내가 인민전선을 지지하자니 이념적으로 완전 극좌나 좌파고, 그리고 내가 프랑코를 지지하자니 이건 또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반민주적이고, 이러면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와요. 그 상황에서 저기 어디예요?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프랑코를 엄청 지원해주죠. 그리고 소련은 인민전선을 또 적절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 스페인 내전이 모든 이념의 격전장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배경이 뭐냐면, 핵심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지금 말했듯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프랑코와 국민전선을 지지하면서 이 파시즘의 역사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이 소련이 인민전선을 지원하면서 인민전선 내에서 소련의 후원을 받는 사회주의 계력이 확 커지게 되고 아나키스트들이 쫓겨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코가 주도했던 스페인 내전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고 고민거리가 많은 게 뭐냐면, 이 인민전선의 사항들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묘한 상관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다 보수 우파들이 주도하는 세계인데,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좌파 민주주의는 지원하기 싫고 쿠데타 세력도 지원하기 싫고, 그러니까 안 해주게 되는 거고, 이 사이에서 결국은 파시즘으로 상징되는 구구파들이 권력을 잡는 한 그룹, 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는 그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체는 프랑코의 이 스페인 내전에서 결국 이제 프랑코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왜 터졌냐, 2차 세계대전이 왜 터졌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어떤 자본주의 발전사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굉장히 좀 중요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드디어 극우파들,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국의 권력을 잡는 걸 넘어서서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오직 극우파, 파시즘, 국가사회주의만이 옳다라는 신념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추축국이라고 하잖아요. 독일, 어디야지? 이탈리아, 일본은 이제 여기에 이제 군국주의라고 해서 이제 또 군국주의와 천황주의가 섞이는 거죠. 군부 구급파들이 천황을 끌어들여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에 대항해서 이제 우파 중심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대를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들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2차 세계대전 또 이후부터는 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상태에서 우파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만 존재하는 상황.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갖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만약에 역사를 정말 처음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면 이 얘기가 많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만 이해도 되는 건데,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나는 되게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나는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의 생각은 굉장히 올바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라기보다는 주류적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류적 인식.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중심의, 우파 중심의, 가진 자 위주의 민주주의적인 온건한 생각을 갖고 있다. 주류적 인식을 하고 있다. 나는 좀 더 급진적이다 하면 나는 어느 지점에서 급진적인가, 이걸 알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인권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급진적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튼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좀 힘든 부분이에요.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아이고, 사회주의 얘기, 요거는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사회주의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히틀러 쪽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합시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판과 감정밖에 없어요. 넌 틀렸어 까지는 하는데 그 뭐가 맞아야 대해서는 별로 플랜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막연해요. 혹은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게 다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한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세력은 틀렸는데 난 옳아, 넌 뭐가 옳아 하면 여기에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권력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들, 힘의 탐닉의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파, 제도적인 정치 민주주의, 경제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좌파, 마르크스 경제학, 그리고 폭력혁명론, 이렇게 플랜이 있는 사람들은 유형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유형화된 형태로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파 틀렸어, 좌파 틀렸어, 내가 맞아,
근데 구체적으로 뭐? 그거 없어. 그냥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양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체적인 플랜과 방향은 없으면서 남의 것들이 다 틀렸다고 하면서 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은 이제 이념의 빈곤이 심한 나라니까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결과들은 힘을 탐닉하는 걸로 이제 끝나고 만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말씀드리게 되면 히틀러는 히틀러적이지 않은 것들을 퇴폐적이라고 표현했어요. 히틀러 혼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나치 집단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무슨 장면이냐면 퇴폐미술 전시회예요. 퇴폐미술 전시회가 뭐냐면 당시에 뭐 그 독일에 얼마나 많은 그 뭐 미술가나 문화유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히틀러가 보기에 틀린 건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오직 히틀러적인 거, 아리안 민족주의의 영광을 지향하는 거, 나치의 핵심 관계자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빼고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뭉뚱그려서 퇴폐적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만 쭉 모아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돼, 아주 쓸데없어 라고 하면서 욕하기 위해서 연 전시회가 퇴폐미술전이에요. 지금 이 나치 관계자들이 당시에 어떤 그 작품들, 히틀러 등이 보기에 퇴폐적인 것들만 모아놓고 그걸 보면서 욕하기 위해서, 혐오감을 막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미술전을 보러 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웃긴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정이 중요해지고 감정적인 극단성이 고양되는 공간에서는 힘을 탐닉하게 되고, 그 힘을 갖고 장애인애들이 생각하는 자의적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혐오적인 태도를 재생산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퇴폐미술 전시회를 열었던 장면의 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면 현대미술은 단지 퇴폐적이다. 그러니까 뭐 샤갈, 뭐 달리, 그 당시 아주 풍미했었던 초현실주의, 후기 인상파, 뭐 표현주의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의 타락은 이전의 잘못된 정치체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술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독자 분야의 예술성은 부정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우파의 자본과 돈과 무능력과 부패와 그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그런 미술사조가 등장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폐미술 전시회는 요제프 게벨스가 기획한 것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16,000점에 달하는 그림, 회화, 조각을 몰수해서 그중 단지 650점만을 전시품으로 선정하는데 딕스, 그로스, 키리너, 베크만, 코쿠슈카, 콜비치, 캐트 콜비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샤갈, 칸딘스키는 또 되게 유명하죠. 샤갈이나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포함됐다. 즉 이 작품들이 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올바라니까 또 모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웅적이고 낭만적인 것, 우리 아리안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아리안 민족주의를 찬양할 만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들이 뭘 하게 되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읽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독일 내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서 이건 봐도 돼, 이건 보면 안 돼, 검열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주도하는 민족문화 프로그램, 이것만 해. 옛날에 저희 시절 때로 얘기하게 되면 뭐 어떤 그런 그 반공주의 외에 다 틀린 거. 그래서 웃지 못할 얘기가 마르크스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저서들을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안 됐었어요. 근데 마르크스만이 아니라 막스 베버는 우파잖아요. 근데도 막스 이름이 막스잖아요. 그래서 출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읽어야 될 책과 읽으면 안 되는 책들. 요즘에 중국에서 그런 거 많이 한다면서요? 예. 그리고 유대인은 무조건 틀렸다. 특히 이제 그 히틀러 쪽으로 가버리면 철저한 반유대주의가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쓴 건 다 틀린 거예요. 히틀러가 마르크스를 비판할 때도 마르크스의 사상의 뭐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유태주의 사상은 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유태인이 만든 예술품, 유태인이 만든 심리학, 프로이트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이 만든 사상 다 틀린 거예요. 유태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독일에 가보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기도 하고, 사상 검열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학술의 활동의 기회를 다 뺏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쫙 진행이 됩니다. 이 얘기 되게 끝나질 않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우리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갖고 책으로 썼던 건데, 거기에 또 이런 얘기들 좀 자세히 놔두게 되는 건데, 권력이 힘을 탐닉하면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었어요. 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뭐 할 얘기 있었는데 그걸 제 책 제목 얘기하는 게 쑥스러워서 말하다 까먹었어요. 여튼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그럼 대안이 뭐냐? 이 사람들 나름대로 또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뭐냐? 이 게르마니아 민족회관. 이게 뭐냐면 왼쪽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진 않았었는데 엄청난 규모의, 여기 지금 뭐 여기 제일 끝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민족회관이 있는데 한 10만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스타디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게르마니아, 우리 이 게르만족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집단의 위상을 높이고 뭐 이런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 좀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히틀러는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국가사회주의잖아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회복하고 이 독일인 전체에게 혜택이 고루고루 미치도록 여러 각종 조치들을 펼쳤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히틀러가 살던 시절에는 독일인도 살기 좋았었어요. 문제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게 다 파국으로 떨어지지만, 그러면서 히틀러가 보기에 도시와 농촌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빌딩 숲, 너무나 인간성이 말살돼 있고, 농촌에 가면 막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밖에 없고, 어떤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서 보여주는 어떤 싱그럽고 생명 넘친 모습이 없고 잘못됐다는 거죠. 건물은 기본적으로 2층 이하, 농촌과 도시는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들은 도시성과 농촌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설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지향하고요 뭐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히틀러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고, 이 민족을 기반으로 해서 이 민족이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향하는 극단적 효율성을 반대하고 뭔가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지는 생활세계를 만들겠다. 근데 이제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경제적 기득권을 해체시켜서 재분배한다 라는 건 공산주의 발상이에요. 공산주의 발상. 공산주의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계급혁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자본가들의 부를 해체시켜서 재분배하자라는 얘기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틀러 같은 사람들, 파시스트들은 권력을 장악해서 국가 권력으로 재분배를 하자라는 건데, 그 국가 권력으로 재분배하자라는 방식 자체가 자본가를 숙청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이상을 달성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왜냐면 전쟁을 통해서 계속 이겨나가면 새로운 영토를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인민들을 확보할 수 있고, 거기서 들어오는 엄청난 세금과 자원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 설계, 새로운 형태의 사회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동부생활권이 뭐냐면, 이 동부생활권은 게르만족들을 통합하면서 이 동유럽의,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에 존재하는 독일 제국보다 더 큰 독일 제국을 만들면서, 실제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도 합병하고 체코도 합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큰 어떤 그 제국을 만들면서 그 제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어떤 그런 경제학적인 논리들, 자본주의 발전의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용인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발상인 건데, 이것이 강력한 어떤 그 권력의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면 그러려면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과의 끝없는 갈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자원이 전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자원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즉 엄청난 이상적 방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함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들. 유능함을 메꾸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전에는 감정을 동원했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힘을 동원했는데 그 결과는 세계대전과 패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파시즘 강의를 가끔 좀 많이 하고 다니는데, 파시즘은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유사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무능하다? 좋아, 인정해. 그럼 어떻게 해봐? 하니까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별게 없거든요. 누군가 혐오하고 감정적이 되고 누군가 공격함을 통해서 세력을 모으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도 비전과 플랜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 뭐 나름 비전과 플랜이 있어요. 뭐 막 국민 경제도 발전시키고 하긴 했었어요. 특히 히틀러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유능했었어요. 문제 뭐냐? 장기적 전망이 없으니까 시스템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한 어떤 그런 망상을 이뤄내기 위해서 더 큰 무모한 행동을 하다 전쟁까지 가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식의 파시스트들, 극우파들 행태라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 요소가 강하다라는 것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근본적 질문 하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파시즘이 형성되는가?
왜 이런 극단적 주장들이 판을 치게 되는가?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혹은 민주주의란 이름 하에 결국은 신분제, 가진 자들 위주의 사회 시스템의 운영,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인종주의적 관점으로 보면서 히틀러를 악마화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결과론적 인식이고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왜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뒷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